안녕하십니까. 이포디에스 뉴스 배종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계 실적이 대규모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빨리 경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포디에스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탑기사입니다. 반도체 감산, 삼성전자 주식은 오르고 소재사는 보릿고개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발표한 삼성전자 2023년 1분기 경영실적에서 반도체 부분이 4조 5,8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충격적인 실적을 거뒀습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경영실적도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소재 업체들도 1분기 상당한 실적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반도체 소재 수요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감산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비 재배치, 장비 점검을 이유로 소재 사용량이 확 줄었음을 체감했을 때 이건 감산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걱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감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2분기 소재 투입량은 1분기보다 더욱 급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소재 가격도 하락세에 있어 올해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물량 감소와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월의 유료기사입니다. 유료기사와 관련해 제보, 취재 요청 또는 저희 기자와의 소통을 원하시는 독자 여러분들 계시다면 저희 신문사에 연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사 제목에 기사 작성을 담당한 기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는 삼성 DDR5 16GB 램 소비자발 불량 의혹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IT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삼성 DDR5 5600 16GB 일부 제품의 불량이 증가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에 돌고 있는 한 영상을 보면 25개짜리 한 박스에서 불량 램이 4개나 나왔으며 칩과 PCB 기판 사이 마감한 엉성한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불량이 나더라도 비전 검사 등에서 품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에 문의한 결과 제품이 출하될 때 확인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통삼사 비통신 사업에 공들인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통신업계에서는 비통신 분야 수익 창출을 목표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SKT의 경우 AI 컴퍼니를 내세우며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UAM 등 모빌리티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T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DX 기술 및 서비스들을 앞세우고 있으며 LG U+는 초거대 AI 등 데이터와 기술 기반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비통신 사업 확대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함인데요. 향후 사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기사는 엣지 AI 비전 인식 인프라 서비스 채택 활발이란 기사입니다. CCTV가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관제회원 1인이 모니터링하는 CCTV 대수가 과도해 실질적인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시킬 기술로 비전 AI 기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엣지 AI 비전 인식은 저사양 기기에서의 인공지능 추론과 네트워크 대역폭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저지연 서비스 구현 등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애트리, 하나비전 등 다양한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상용화 및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분야에서 엣지 AI 기술이 민간 이전과 기술 개발 등으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도래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비전 AI 기술에 대해 권신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 기자, 최근 비전 AI 기술 관련 시장 움직임이 활발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죠. 최근 진행된 월드 IT쇼 2023에서 비전 AI 관련 기술, 서비스, 제품들이 다수 소개됐습니다. 전시 공간의 절반인 AB홀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이 IT쇼인지 인공지능 대전인지 헷갈릴 만큼 AI 제품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애트리에서는 ICT 기술 사업화 페스티벌과 사업화 유망 기술 발표회를 진행했는데 비전 AI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시각 인공지능 기반 휴먼 이상 행동 인식 기술, 지게차 위험 상황 감지 솔루션, 차량 번호 인식 기술 등 다양한 비전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 방향성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일상 속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비전 AI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IT베이스는 딥러닝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정보 색인화 시스템, 에딘트에선 AI 기반 온라인 시험 자동 관리 감독 서비스, AI 시스템즈의 CCTV 동영상 내 다중 객체 공간 측입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 제품들이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비전 AI의 상용화 열기가 상당하군요. 그렇다면 지자체 지능형 CCTV에서의 비전 AI 기술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지자체는 관제 인력 대비 CCTV 대수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통계상 서울시 기준 관제 요원 1인당 평균 1000개에 가까운 CCTV를 모니터링 하는데요. 이에 비전 AI 도입을 지자체가 적극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추세 면에선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능형 CCTV 시장 방향은 CCTV 내에서 수집 분석을 모두 처리해 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줄이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에 하나비전은 고화질 영상 전송의 대역폭 문제를 줄이고 센터 내 컴퓨팅 파워를 줄이는 베스트샷 기법을 통해 엣지단에서의 비전 AI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보면 AMD, 인텔, 엔비디아, STTI 등 메이저 칩 메이커들이 비전 AI 및 엣지 AI용 제품들을 생산하는 가운데 국내 팹리스에서도 커스터마이징 전략으로 엣지 AI를 노린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 선장하는 엣지 AI 시장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는 2023 스마트 SMT PCB 어셈블리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50% 이상 확대된 134개사 491부스 규모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도체 후공정과 각종 산업 부품 제조에 쓰이는 SMT 분야의 다양한 최신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동시에 한국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도 개최됐는데요. 5G, 6G, 자동차 전장, 디스플레이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발표하고 특히 최근 주목도가 높은 이종 집접과 칩넷 패키징에 대해 연구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부터 제너시스 라인에서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메르세데스 벤츠도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은 전기 기반 자동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에 반해 내연기관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BMW인데요. 향후 10년간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고도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유럽자동차협회는 전기 동력과 내연기관 기술 간 기술 중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속도를 조절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VM웨어가 6일 VM웨어 익스플로어 코리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3천여 명의 클라우드 관계자들이 등록해 최신 멀티 클라우드 동향을 확인하고 교류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인호 VM웨어 한국 지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VM웨어가 시작한 앱과 인프라를 분리하는 기술은 지금도 클라우드 기술에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기술인 거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앱이 아주 편하게 달려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공장하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은행의 코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10년 전, 20년 전에 개발한 거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인프라가 X86은 2년마다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면 3, 4년이면 서비스가 끝나버려요. 패치가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게 고객을 대신해서 그걸 누가 해주느냐? 인프라를 담당하는 VM웨어가 해주는 거예요. 고객은 앱만 신경 쓰면 되죠. 이걸 지금 컨테이너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은 개발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인프라는 저희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가 고객이 갖고 있는 인프라든 아니면 그게 어떤 클라우드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든가 간에 그 프리덤을 주는 거죠. 그게 VM웨어의 가장 큰 진한 오너의 가치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에픽2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문화. 첫 번째 엑스큐션이거든요. 실행에 집중하자. 뭐 이런저런 얘기하죠. 실행에 집중하자. 패션, 열정, 인테그리티. 비즈니스를 하되 무결하게 하자. 고객 섬기자, 카스터머, 커뮤니티. 우리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커뮤니티한테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이 5가지 기본 컬처를 가지고 지난 25년 동안 했고요. 주인이 이제 세 번째 바뀌는 거죠. 세 번째 바뀌는 주인을 맞이해도 저희는 이 밸류를 가지고 시장에 계속 같이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혁신적인 솔루션을 다음은 4월의 인물입니다. 4월의 인물은 IAR의 키요 우에무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사장입니다. 최근 IAR은 기존 회사명에서 시스템즈라는 용어를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최신 기술, 첨단 컴퓨팅 및 인텔리전스의 의미를 보다 활력 있는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로고를 변경하며 브랜드, 가치, 인베디드 기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각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IAR의 키요 우에무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사장이 한국을 찾아 주요 고객사들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키요 우에무라 부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me to Korea from Japan yesterday. So after 3 years, the first time. And then I see many electronic vehicles in Korea. In the Hyundai, Kia, very nice and very good design, and then quite high percentage of the electronic vehicles. I can see that in Korea. So IR Systems enjoy this trend. So not only to do the business with the OEM or automotive companies, but also the tier 1 suppliers, but also the battery management systems suppliers in Korea. So those are definitely really
hot market for us, and then that is something Korea will be really strong at, even from the global market. So that is something Aerosystems we want to contribute to develop together. 네, IAR의 한국에서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은 김혜지의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지난 4월 6일 김학용 IoT 전략연구소 소장과 메터 표준에 대해 웨비나를 진행했죠.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6일 리포디에스 뉴스 웨비나에서는 스마트홈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메터 표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삼성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메터는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 표준입니다. 스마트홈 시장에서 새로운 연동 표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한 가운데 CSA는 2022년 10월 1.0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등, 컨트롤러, 도어락 등 800개 이상의 제품이 등록돼 있으며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도 각각 1.1 버전, 1.2 버전이 연이어 나오며 제품 종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메터의 주요 특징은 사용자 친화적이며 IP 프로토콜 기반으로 작동하고 멀티 어드민과 로컬 어드민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한 IPv6의 특징 덕분에 추가 작업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플랫폼 제조사, 스마트 디바이스 제조사, 소비자 모두에게 편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김 기자, 메터 표준을 지원하는 제품이 점점 확대되며 스마트홈 시장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네, 김 소장님은 스마트홈 시장 생태계의 커다란 지각 변동을 예상했는데요. 우선 소비자는 메터 로고가 부착된 모든 제품이라면 쉽게 여러 플랫폼에 교체 및 연결할 수 있어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최적화된 플랫폼을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앞서 디바이스 제조사도 메터 지원 제품만 개발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는 모든 디바이스 제조사에 동일한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가격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제품과 비교해 봤을 경우 국내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 라인업이 확보된다면 추후 신규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구 업체인 이케아나 스트리밍 사업자인 로쿠, 보안 업체인 ADT 등은 자사의 특화된 서비스 영역을 기반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한편 메터 표준 칩셋 제조사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리콘랩스, 노르딕, LXP, TI, 인피니언 등은 메터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실리콘랩스는 메터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메터 표준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OS에도 탑재되면서 스마트폰 생태계에도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될지 지속적으로 두고 보면서 국내 기업들이 발빠른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기대해 봅니다. 그럼 4월 6일 웨비나의 한 장면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P 기반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사실 기존에는 뭐 직비도 쓰고 뭐 스레드 쓰는 거 거의 없었었고요. 물론 스레드도 일부 있었지만 직비가 많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기기가 대부분이었고 블루투스 기기도 웬만큼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없는 G웨이브도 있었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썼는데 그렇게 뜨면 사용자도 헷갈리고 이 회사들도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프로토콜을 IP를 지원하는 프로토콜로 제안을 하자. 그래서 일단 스레드하고 와이파이로만 기본 통신 프로토콜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유선은 이더넷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더넷, 와이파이, 스레드, IP 프로토콜 지원하는 그 세 개의 프로토콜을 통신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이 블루투스하고 QR 코드 찍는 거를 이제 이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할 때 사용하는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블루투스도 4.2인가부터 그렇고요. 직비도 직비 3.0인가에서 IP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메터 표준이 계속 고도화가 되면은 얘네들도 통신용으로 아마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P 프로토콜 쓰게 되면은 얘는 IPv6를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디바이스가 작은 디바이스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디바이스 IP 주소도 부족하다 보니까 IPv6를 쓰게 되는데 IPv6는 글로벌하게 유니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쓰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집에 이 메터를 지원한 어떤 디바이스를 쓰고 있다. 그럼 전 세계 어디서나 이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론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어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 김 기자. 메터 표준이 국내에서도 점차 주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스마트홈 시장이 변화할지 기대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술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4월 4일 남경태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장과 다이렉트 TOF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이렉트 TOF는 레이저 펄스 신호가 전송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으로 표적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인데요. 유사한 방식인 라이다와는 다른 소비자 가전 시장에 필요로 하는 적절한 가성비 있는 거리 센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경태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이렉트 TOF는 통합 모듈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신부는 주로 940나노미터 주파수 대역의 빅셀 다이오드를 광원으로 이용하여 수신부는 S패드, 싱글패드 포톤 아발란치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신부의 광원이 임의의 타겟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차를 모듈 내부의 TOF 프로세싱 엔진을 통해 측정된 거리값을 밀리미터 단위로 I2C 또는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S패드 기반의 통합 모듈 형태로 ST-TOF 제품은 기존 거리 센서, 예를 들어서 초음파 센서와는 차별화된 초소형 모듈 사이즈, 그리고 정밀도, 저전력, 사용성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아울러서 유사한 방식인 라이다와는 다른 소비자 가전 시장에 필요한 적절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는 거리 센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세계 보안 엑스포에서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출품해 차량 보안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차량용 디지털 키 서비스를 소개했는데요. 자동차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물리적, 레이저와 같은 공격 및 소프트웨어 레벨에서의 해킹 등 다양한 공격에서의 방어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소개를 담당한 조경민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디지털 키 자체가 신규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휴대폰과 자동차 업체에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시장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표준 규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제품을 준비했고요. 그 제품이 바로 STSAFE V를 포함한 디지털 키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장점으로는 저희는 이제 디지털 키 표준 규격을 정의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의 이름은 CCC이고요. 네, 거기서 저희가 회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규격을 만들고 이제 검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준 규격을 기반으로 표준에 맞춰서 신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유창의 그랑프리입니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한국 ITS 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성유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성 기자,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한국 ITS 학회의 충기학술 대회가 넷째로 모빌리티를 주제로 지난 20일부터 3일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넷째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 40개의 특별 세션과 22개 스마트 모빌리티 업체의 전시 부스 등 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수행한 ITS 분야 연구와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남도희 한국 ITS 학회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개회사를 전했고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2018년 기준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9,800만 톤을 2030년 6,100만 톤으로 약 37.8%를 감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며 특히 수송 부분 배출량 중 95%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전동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효은 대사는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 수소차 450만 대 보급 등 저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평가기술 동향 세션에서 박지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은 지형 특성을 고려한 고난이도 자율주행 운행 안정성 평가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이 기관이 주관하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의 과제 목표는 다양한 이모빌리티 부품업체와 중견 완성차 업체가 기술을 개발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에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동, 구동 축전지 시험동, 프루빙 그라운드 등이 건축되고요. 배터리 안정성 시험 장비, EMC 챔버와 같은 실차 전자파 적합성 시험 장비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 선임은 이어 고난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도 횡성에 건축할 것을 구상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내에 아직 입체적인 급격한 오르막, 내리막 경사 도로를 갖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없다며 국내 도로 중 70%가 산악도로이기에 국내 환경에 적합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난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추진된다면 자율주행 차량이 고난도 구간 주행 시 안정성을 검증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ISO 기술관리 이사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문영준 이사는 CITS 국제표준 동향을,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 본부장은 전기차 산업 및 기술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ITS 세계총회를 개최하는 강릉시도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했는데요. ITS 세계총회를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개회식에서 홍보 영상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얼마 전 많은 것을 앗아간 산불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강릉인데요. 하루빨리 회복하고 ITS 세계총회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다시 날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ITS 학회 학술대회 관련한 기사들을 쏙쏙 게재하고 있으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 세계적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4월의 웨비나입니다. 4월 13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플라이트 센스 TOF 소개 및 VL53 L7 CX 멀티존 거리 측정 센서 EVK 사용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TOF 기술은 레이저 펄스 신호가 전송된 뒤 반사돼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표적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인데요. 가전시장에서 TOF에 대해 저전력, 작은 사이즈, 균일한 거리 성능과 타켓 시스템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VL53L7CX의 기능과 제품의 혁신 가능성, 설계 리소스 및 소프트웨어 코드 예제를 비롯한 개발 툴에 대해
남경태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TOF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에미터에서 빛을 쏘고 타겟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을 센서에서 받아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빛은 포톤으로 표현되고 포톤을 발사하는 에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에서 반사된 일부의 포톤은 센서에 의해 감지됩니다. 이렇게 감지된 포톤은 센서에 의해서 시간이 계산되고 그 시간을 토대로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호스트에 I2C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ST-TOF 센서는 올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 같이 일루미네이션과 센서가 한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R 필터가 내장된 필터, 에미터 역할을 하는 빅셀 다이오드, 센서 역할의 S패드와 램, 롬을 구성하는 SoC 시스템입니다. 4월 18일에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선 충전 솔루션 USB-C를 통합한 인피니언의 WLC1115 마이크로 컨트롤러 소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무선 충전은 케이블 없이 전력을 전송해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기술인데요. 유선 충전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고 전원 케이블과 어댑터의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인피니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선 충전 솔루션인 USB-C 통합 WLC 1115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발표한 이창희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은 충전 가능 거리에 따라서 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방식, 그리고 NFC 차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기 유도 방식은 세계 무선 충전 협회인 WPC의 표준 기술로서 무선 충전 기기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OEM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최신 프로토콜은 G1.3 버전이고 전송 전력은 BPP 모드에서 5W, 인증을 통해서 EPP 모드에서 15W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전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도 기술의 특성상 충전 가능한 거리가 수 밀리미터 이내로 매우 짧고 충전 위치에 제약이 있으며 하나의 충전 기기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전 효율이 80% 이상으로 유선 충전에 근접한 효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공명 방식은 코일 사이의 자기 공명 현상으로 인해 생성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술로서 충전 가능 거리가 1m 이상 가능하고 충전 위치에 자유도가 높고 다수의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효율이 낮고 폼팩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기술로서 구현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4월 20일에는 에로우 일렉트로닉스에서 에로우와 ST 마이크로의 공동 개발 솔루션과 개발 보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최신 기술과 에로우의 엔지니어가 협업해 고객사의 요구와 시장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에로우 ST 마이크로 간 조인트 랩을 구성해 모터 제어, 전력 제어, 공장 자동화의 큰 세 가지 산업 분야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에로우 ST 마이크로 조인트 랩 소개와 모터 제어, 전력 제어,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웨비나에서 발표를 담당한 김아람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개발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기술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제품 개발 기획이 완료되면 부품 선정,
패러드 작성, BOM 산출, 그리고 포뮬러 작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제품이 고객사에서 처음 개발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ST 조인트 랩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솔루션에서 더 나아가 커스터마이징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에로우는 글로벌 1위의 반도체 공급 회사이고 ST는 글로벌 수위에 꼽히는 대형 반도체 제조사로 반도체를 제조 및 공급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객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 조직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에로우는 ESC, 즉 엔지니어링 서비스 센터라는 이름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ST는 컴피턴스 센터라는 솔루션 개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솔루션 조직이 협업하여 고객사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ST 조인트 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4월 25일에는 텍트로닉스에서 킥스타트 배터리 시뮬레이터 앱으로 무선 장치 최적화하기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IoT 장치들의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하려면 서로 다른 충전 상태 및 개방회로 전압해서 장치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의 배터리 성능 분석이 가능한 텍트로닉스 키슬리 킥스타트 소프트웨어의 배터리 시뮬레이터 앱과 2281S 파워 서플라이, 2380 전자 부하기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웨비나를 담당한 이호수 과장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키슬리 2281S는 정밀 전원 공급 장치이면서 배터리 시뮬레이터입니다. 전원 공급 모드에서 10나노암페어 분해능으로 100나노암페어에서 6암페어까지의 소모 전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281S는 6자리 분해능으로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최대 1암페어까지 싱크 전류, 최대 6암페어까지 소스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0 마이크로초의 좁은 로드 전류 버스트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정확한 전압 및 전류 레벨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281S는 9개의 내장 메모리 슬롯에 저장된 고객 생성 모델 파일 및 장치에 포함된 5개의 사전 정의된 배터리 모델을 사용하여 배터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시뮬레이터로 동작할 때 배터리 모델링 데이터를 사용하여 방전 주기 동안 배터리의 응답을 에뮬레이트합니다. 배터리 시뮬레이터는 어떠한 방전 상태에서라도 신속하고 반복 가능한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IoT 및 기타 무선 장치의 배터리 수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모델을 시뮬레이션할 때 공급기는 개방 회로 전압 및 내부 저항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모델을 충전 상태의 함수로 사용합니다. 2181S는 배터리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충전 상태 해당 VOC 및 잔여 용량은 부하에 따라 동적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2281S는 배터리 모양 그래픽 화면을 통해 SOC, VOC, VT, 암페어아워, 전류 및 ESR을 표시합니다. 네, 5월의 웨비나입니다. 5월 9일에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보호용 모스펫 선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5월 11일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TI 테크데이 스마트한 비전 AI 및 통신 인프라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5월 18일에는 유니버셜 로봇에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동 로봇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5월 25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ST 차세대 오토모티브 32비트 MCU 스텔라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4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와 AMD가
차세대 고성능 저전력 그래픽 설계 자산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34개 미션, 40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매년 산업부 R&D 신규 예산의 70%를 투입하는 집중 투자에 나섭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올해 전 세계 IT 지출이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총 4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와 ARM은 칩 설계자들이 인텔 18A 공정에 저전력 컴퓨팅 시스템 온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한 내용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지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2027년 국내 1,000억 원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 개 이상 육성에 나섭니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컨슈머 및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공간 절감 및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최대 100W 및 65W의 갈륨 나이트라이드 플라이백 컨버터 제품군을 출시했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가 와이파이 5 및 블루투스 콤보 제품을 출시하며 최대 65% 전력 절감을 통한 IoT 애플리케이션의 배터리 수명 연장에 기여합니다. SK하이닉스가 D램 단품 칩 12개를 수직 적층해 현존 최고 용량인 24GB를 구현한 HBM3 신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독립식 능동 EMI 필터 IC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IAR이 IAR 임베디드 시큐어 IP를 출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후반 작업에서도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손쉽게 추가 및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르딕이 4세대 블루투스 LE SoC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4월의 E4DS 뉴스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5월에는 더욱 풍성한 뉴스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